지금부터 제49차 원내대책회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김동철 원내대표께서 개회 선언을 해주시겠습니다. 국민의당 제49차 원내대책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동철 원내대표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적용될 탄소 배출권 할당량을 기업별로 제때 정해주지 않고 방치해 기업들이 큰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6월까지 확정해야 했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탈원전의 눈치를 보느라 지금껏 미뤄왔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정부가 공식 사과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정부가 온통 대통령 국정과제만 따라다니다 보니 정작 해야 할 본연의 일조차 수수방관한 것입니다. 정부 출범 후 6개월간 오로지 만기칠람식 그리고 보여주기식으로만 추진해온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이 빚어낸 부작용입니다. 노동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14일 IMF는 한국의 노동시장이 유연 안정성을 가져야 한다며 최우선 과제로 노동개혁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노동개혁이라는 말은 사라졌습니다. 노동생산성을 비롯한 노동시장 지표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정작 해야 할 노동개혁은 뒤로 한 채 당장 인기 있는 정책들만 남발해 왔습니다. 그 결과 노사 화합은커녕 갈수록 갈등만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천공항의 정규직조차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반대하고 나서는 등 노노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도 무분별한 정규직화를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본물을 이루고 있을 정도입니다. 결국 독일의 하르츠 개혁과 같은 사회적 합의와 노동개혁 없이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은 결코 성공할 수 없음이 확인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세금 퍼주기식 인기 영합 정책을 즉각 멈추고 고통 분담부터 고수하며 구조개혁에 나서야 합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와대의 임명이 임박했다는 소식입니다. 국회가 부적격으로 판단한 후보자를 또다시 임명하겠다는 것은 국회가 국민의 의사를 철저히 무시하는 것이며 노골적인 협치 포기 선언입니다. 과연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이런 후보자를 임명해도 되는 것인지 누구보다 먼저 민주당에 묻고 싶습니다. 과거 보수 정권에서 부적격 인사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을 때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은 오만과 독선이라며 맹렬히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야가 바뀌자 민주당 의원들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근래에 여당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 파다합니다. 청와대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비판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청와대 여의도 출장소라고 비판했던 과거 여당의 구태적인 행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홍종학 후보자는 지금이라도 즉시 자진 사퇴해야 합니다. 민주당도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홍 후보자의 임명 철회를 대통령에 강력히 요청하고 야당과의 협치에 나서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앞에 보시다시피 뭐라고 하나요? 이걸 붙여놨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예산 이제 서로 여야 간의 협상 계절입니다. 내년도 예산 처리 시한이 이제 열흘 남짓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국민의당은 저희 당이 역점적으로 중점적으로 예산에 관한 어떤 사항을 이렇게 표로 만들어서 제시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보육료를 현실화시키지 않으면 어린이집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는 보육료 인상의 현실화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그 부분은 이제 우리 다른 분이 발언하실 거고요.
저는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 문제에 대해서 발언하겠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영세 자영업자에게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은 매우 중요하고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현재 간이과세 기준금액은 20년 전인 1999년에 결정된 것입니다.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현재 기준금액 4,800만 원은 턱없이 낮습니다. 세계 각국의 기준금액을 보면 스위스가 58억 원, 영국이 24억 원, 일본은 7억 2천만 원 정도입니다. 기준이 비교적 낮다고 하는 독일도 8,500만 원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 추계에 의하면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1억 원으로 올리면 31만 8천 명에게 연간 7,521억 원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이 탈세를 조정할 수 있다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신용카드 사용 일상화와 현금 영수증 발급 확대로 거래의 투명성이 확대되어 탈세 여지는 현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고전을 위해서 예산 3조 원을 직접 투입하는 대신에 간이과세 기준 금액의 상향과 영세 사업장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그리고 근로 장려 세제 확대를 국민의당은 제안합니다. 이상. AI 악몽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전북 고창에 이어 전남 순천 그리고 강원도 양양에서도 AI 바이러스가 발견되었습니다. 조짐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전국 동시다발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밀 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참으로 유의해야 할 것은 사람에 대한 전염 가능성입니다. AI는 이제 연례 행사가 되었습니다. 한 번 발생하면 수천억 원에서 조 단위의 천문학적인 피해를 끼칩니다. 국민적 공포감과 불편은 또 어떻습니까? AI는 그냥 견뎌야 하는 불편한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어떻게 AI가 토처가 되었다는 지적을 수없이 하였습니다. 어떻게 토처가 되었는지,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대책을 세우기 위해 AI 연구소를 설립하라고 수없이 촉구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마치 인내심 시험하듯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둔감한 정부가 과연 국민을 위한 정부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살처분과 메모리라는 원시적인 방법만을 별 고민 없이 되풀이하는 정부의 대처 능력이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만약 초동 대처에 실패하거나 전국 동시다발 사태가 일어난다면 대재앙이 될 것입니다. 불과 얼마 남지 않은 평창 동계올림픽에도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몸살을 앓았던 계란 대란이 재발될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차단 방역과 작업자 감염 방지, 예방 도축, 살처분 가금류의 위생적 처리 등 AI 대책에 실패하지 않도록 만전을 다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한시바삐 AI 연구소를 설립하여 근본 대책 마련에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육교직원들은 문재인 정부가 전임 정부와 다를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새 정부 첫 번째 예산안을 받아보고 또 한 번 절망했다고 합니다. 지난 7월 정부는 최저임금을 16.4% 인상하며 생색은 다 내놓고 정작 정부가 간접적으로 고용한다고 할 수 있는 32만여 명에 달하는 보육교직원들의 최저임금 문제에는 묵묵부담입니다. 현재 보육교사의 평균급여는 약 140만 원에 불과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월 157만 3,770원에는 훨씬 못 미치는 금액입니다. 우리나라 공보육은 교직원들의 희생으로 지탱하고 있다고 해도 과연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희생 위에 유지되는 정책은
옳지도 않을 뿐더러 지속 가능하지도 못합니다. 보육료 현실화 더는 미룰 수 없습니다. 이번 예산심사에서 보육료를 최저임금 인상률과 동일하게 16.4% 인상할 것을 32만 보육교직원을 대신해서 정부 여당에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 여야 가릴 것 없이 확실히 밝혀야 됩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국정원이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의혹이 연일 언론을 통해서 제기되고 있고, 전직 국정원장 2명은 구속, 1명은 영장 재신청 중에 있습니다. 또 박근혜 정부의 경제 강요를 지낸 현직 의원이 특수활동비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국회 사무실까지 압수수색을 당하고 있고, 2015년부터 작년까지 여야 국회의원 5명에게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건넸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서훈 국정원장이 현역 의원의 금품 수수 사실은 절대 없다고 강력히 부인한 한편, 박근혜 정권 청와대 최경환 의원 상납 의혹이 좀 더 비중 있게 다뤄지면서 이 내용은 흐지부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지난 정권의 비리만 밝혀지고 현 정권에서 이 의혹이 묻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국정원과 정치권의 내밀한 유착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적폐청산이라면 상납 혐의 의혹을 받고 있는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현 정부 들어와 국정원의 청와대 특별 활동비를 상납한 사실은 있는지 없는지도 조사해야 됩니다. 저는 지난 10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임종석 비서실장에게 같은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정권 교체 이후에 청와대는 국정원으로부터 절대 특수활동비를 받은 일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물론 이번 정부는 도덕성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임종석 비서실장 말을 믿습니다. 그러나 만일 여야 의원 5명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실제 상납받았다면 청와대도 결코 좌우를 수 없을 것입니다. 잡초를 뽑으려면 뿌리까지 뽑아야 됩니다. 손 국정원장도 부인만 할 것이 아니라 아인땡 굴뚝에 연기가 나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정권 교체 이후에 국정원이 국회와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사실이 있지는 않는지 꼼꼼히 살펴볼 것을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만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담보할 수 있다는 사실은 손 국정원장에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이상입니다. 미국이 9.11 테러 이후에 두 가지 측면에서 전환점이 됐어요. 첫째는 안보의 개념이 군사적인 측면이 아닌 포괄적인 의미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전하고는 다르게 사전 사고 예방 시스템의 종합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계기가 됐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현재 항상 사고가 일어나면 호들갑을 떱니다. 이번 지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5천만 국민이 안전에 전부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난주 포항 지진도 1168명의 이재민과 8293여 건의 민간 공공시설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지진 발생 19초 만에 조기경보를 발령하고 이어 4초 뒤 긴급 재난 문자를 발신하였습니다. 정부와 군의 신속한 대처로 오늘 아침 현재 응급복구를 90%를 나타내는 정부의 즉각적인 총력 대응은 아주 잘한 일로 평가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정치권의 지나친 보여주기식 방문으로 이 방문에 대비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현장 대응에 차질이 있다는 볼멘 소리도 일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들어 규모 5.0 이상 지진이 36차례 발생한 일본은 가벼운 부상 3명에 건물 일부 파손 22등에 그친 반면 우리는 포항 지진에서만 부상자가 88명이 넘고 주택 파손 피해가 8,293여 건에 이르러 규모의 그 피해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그리고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2017년 7월 말, 지난 7월 말 기준 강진에 견딜 수 있게
설계된 건물은 국내 전체 건물의 7.9%에 불과합니다. 88년 이후 지진 내진 설계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있었음에도 초고속 압축 성장을 이루며 생긴 빨리빨리, 대충대충 등 조급종 문화의 폐해는 각종 건설 부실 공사로 이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도 계획재정부는 지진 관련 올해 예산 250억 중 77%는 194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또한 국회에 발의된 지진 관련 정부의원 입법안도 16개 중 겨우 2개만 통과됐습니다. 고질적인 안전불감증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껴안게 됩니다. 금모 포항지역 한 유치원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보호 헬멧을 지우고 급히 건물 밖으로 나갔으나 어디로 피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다 인근 파춘수로 향했다고 합니다. 상황별 행동 절차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과연 누구의 책임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재난 상황에서 피해 지역 주민들과 국민은 도대체 누굴 믿고 의지해야 하는지 지진, 세월호, 메르스, AI 사태 등 재재난의 순간 국민은 각자 도생할 수 없는 시스템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정부는 차제 전 분야에 대한 총체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근본적인 사전 예방 시스템을 갖추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오늘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서울대 교수들의 일탈 행위와 이를 방조하고 있는 학교 측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은 숙박왕이었습니다. 서울대 교수 A씨는 미국 출장길에 오를 때마다 숙박 공유 사이트 에어비앤비를 이용해 특정 숙소를 이용해 왔는데 알고 보니 해당 숙소가 A 교수 부부 공동 명의의 주택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A 교수가 1년 넘게 출장비로 쓴 금액만 4천만 원입니다. 교수의 횡령 의혹에 대해 서울대는 외부 기관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징계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징계왕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4년간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국립대 교수는 서울대가 4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올 봄에는 서울대 공대 교수가 대학원생을 강제 추행했다는 소식이 들렸고 지난해 1월에는 수리과학부 B 교수가 제자들을 상습 성추행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스승과 제자라는 수직관계에서 교수의 무소불위 권력 앞에 학생들은 또 다른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상처에 대해 침묵해야 했습니다. 또 교수님은 부어강이었습니다. 음대 교수 C씨의 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 예술감독직 겸직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 측은 C 교수 선임 과정에서 변칙적으로 정관을 변경해 C씨의 임명을 도왔습니다. 또 교내 지침을 어긴 덕에 C씨는 2억 5천만 원 이상의 짭짤한 수입도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학교는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올해 국정감사를 통해 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대를 상대로 허술한 관리 감독을 여러 차례 지적을 했지만 학교는 징계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최고 대학인 서울대학교가 뛰어난 연구업적이 아닌 불명예스러운 사건으로 세간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출장비, 횡령, 성범죄, 연루, 부당한 겸직과 같이 교수 사회의 기강이 해이해지고 있음에도 서울대는 손을 놓은 채 사실상 방관만 하고 있습니다. 교수의 일탈 행위를 쉬쉬하고 눈 감아주는 교수 사회의 경직성도 문제지만 교육부나 학교 당국의 개선 의지 부족도 부패를 조장하는 중대한 요인일 것입니다. 당사자인 교수들의 각성은 물론 교육부와 문체부는 국회와 언론의 지적을 뼈아프게 받아들여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더 이상의 제19 감싸기는 없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화면과 같은 중징계를 통해서 교수 사회에 분명한 경고 신호를 보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가 AI 범정부 특별 방역 대책을 지난 9월 정부의 정책조정회의를 통해서 확정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AI 정부 방역 대책에 대한 대책을 말씀을 좀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 현안 점검 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정부 부처 합동으로 AI 방역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를 했습니다. 내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에 대비한 특별 방역을 내용으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9월 말까지 가금 관련 시설 점검 그리고 구제역 일제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10월부터 AI 및 구제역 특별 방역을 선제적으로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잘 아십니다. 매년 AI가 발생하고 있고 AI 유입 가능성이 또한 높아지고 있고 토착화 가능성이 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하에서 정부가 AI로부터 자유로운 가공산업 이런 기치를 내걸고 AI 방역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AI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중대한 업무를 맡고 있는 이 사람이 인적 이 역할을 해내는 사람들이 방역관입니다. 그런데 하나의 예를만 들겠습니다. 전북의 방역관은 정원 44명 중에 22명에 불과합니다. 다른 지역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9월까지 이 전업농장, 취약농장 등에 대해서 방역 점검, 실태 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AI가 다시 발생했습니다. 실태 점검이 부실했다는 방증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철새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시기도 아닌데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찰 역학조사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발표 신뢰할 수 없게 됐습니다. 매년 수천억 원대의 피해가 반복되고 있지만 정부의 방역 대책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제자리의 빈말만 반복하고 있는 셈이 되는 겁니다. 문제는 공장형 밀집 축산 그리고 거점 중심으로 차단 방역을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과학적인 역학조사도 실시하지 않고 있다는 것 그에 더해서 정부 지자체가 구제적인 문제 개선보다는 일시적인 근시안적인 땜질식 처방만을 매년 되풀이하고 있다는 것 이것들이 AI 피해를 키우고 있고 반복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AI 재발 방지를 위해서 다시 제안합니다. 백신 면역 증강제 개발 사업 추진해야 됩니다. 강력히 추진해야 됩니다. 세계적인 수준의 가축 방역 연구소 반드시 운영해야 됩니다. 철새 도래 지역 휴업 보상제 일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도래 지역 철새 도래 지역 휴업 보상제도 상시 시행 제안합니다. 살처분 보상금도 전액 국비 지원할 것을 다시 요청합니다. 땜질식에 또 매년 반복되는 연례 행사식에 내용 없는 정책만을 반복할 게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 강구에 의한 특별 대책이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교육부의 포항 수능 대책에 미흡한 점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는 어제 이번 주 목요일에 시행될 수능에 관한 본부처 지원 대책 및 포항 수능 시험장 운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진앙에서 가까워 피해가 컸던 포항 북부 4개 시험장을 남부 대체 시험장 4곳으로 옮기기로 했고 영천, 경산 등 인근 지역 12개 학교를 예비 시험장으로 마련해서 당일 상황에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수능 당일에 시험이 시작되고 난 후에 또다시 지진이나 여진이 발생한다면 현장에서는 대혼란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교육부는 수능 도중 지진이 발생하면 3단계 행동 요령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미한 간화 단계에서는 잠시 중단할 수 있지만 실질적 피해가 우려되는 다단계에 이르면 그 기준도 모호한 데다가 감독관별로 상황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혼란의 가능성은 더 큽니다. 지난주 지진이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포항 지역에 여진만 58회에 달합니다. 5일이 지난 어제도 3.6 정도의 여진이 발생했습니다. 수능 당일 최종적으로 운동장에 대피하는 상황이 된다면 해당 수험생의 시험 자체가 취소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그럴 경우 대책을 마련해 놨지만 혼란을 우려해 밝히지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예측할 수 있듯이 결국 해당 시험장에 학생들 수능은 취소되고 자연재해라는 이유로 교육부는 책임에서 빠져나갈 것이 뻔한 상황입니다. 1년에 단 한 번의 시험으로 모든 것이 결정이 됩니다. 만약 해당 지역 학생들의 수능이 취소된다면 누가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수능 도중이라도 상황이 발생하면 감독관들의 통제하에 학생들을 이동시켜서라도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하는 적절한 대책을 지금이라도 마련해야 합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이번에 교육부가 내놓은 대책은 작년 9월 12일 발생한 경주 지진 이후 마련한 수능 당일 지진 대책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안일한 생각에 1년이나 허비했던 것입니다. 다시 수능을 미룰 수도 취소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지금이라도 교육부는 수능 당일 지진 또는 여진에 따른 포항과 인근 지역 수험생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세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진 관련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전국 건축물 중에서 내진 설계가 20% 반영된 건축물이 20%에 지나지 않는다 많이 지적됐습니다. 이번 포항 지진에서 가장 피해가 컸던 필로트 건축물, 제가 국토위원으로서 국토부에 요청을 했는데 정확한 숫자조차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진 설계가 확보된 단독주택은 13.4%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 많은 전문가들은 문제가 된 필로티 건축물과 함께 30-40년 된 벽돌 조적식 건축물이 지진에 제일 취약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조사들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내진 설계 반영된 건축물 또한 피해가 크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문제가 더 심각한데요. 지은 지 3년밖에 되지 않은 아파트 단지에 심한 균열이 생기거나 철근이 있어야 할 곳에 철근이 없는 등 부실 시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비파괴 검사를 통한 그 건축물을 뜯어보지 않고도 하는 검사 방법도 있고, 그런데 건축물 정밀 안전진단은 소유자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소극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데 국토부가 전국 지진 취약 건축물에 대한 실태 조사를 좀 하고 내진 설계 반영 여부, 또 시공 여부, 실제 시공 여부, 시공이 적절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부실 시공의 책임을 묻고 보강 작업이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내 지진을 담보해주는 민간보험 가입 비율이 전체 화재보험 중에서 0.14%에 불과합니다. 국내 자연재해 관련 정책적 보험은 농작물 재해보험,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등 대부분 담보 위험이 태풍이나 호우와 같은 기상학적인 재해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2012년부터 지진 위험이 포함된 풍수해 보험이 만들어졌지만 주담보 보장이 아닌 부보장 특약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개인이나 영세한 기업들은 피해 보상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요.
또 KB 손해보험 같은 경우 일부 보험사는 지난해 경주 지진 이후에 지진보험 특약을 축소하거나 판매를 중단하게 됐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도 이제 피해 보상 일정 부분을 정부가 부담하는 방식의 보험 상품을 도입해야 된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경우는 지진 보험회사를 직접 설립해서 정책적 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정부와 민간 보험사가 출자해서 민관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지진 보험회사를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진의 피해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보험사의 담보력을 초과해서 보험사가 이런 인수를 거절하거나 보험률이 지나치게 높아서 민간보험사가 지진보험을 기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점에서 선진국 사례와 같이 국가기금 또는 특별회계 방식 또는 전문 재보험기구 설립 등을 통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개입하는 정책보험 도입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거 다른 문제인데요. 제가 꼭 이런 말씀까지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한국당에 저와 이름이 같은 한 분 때문에 사정이 생겨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구당 사무실 의원실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런 보도가 막 나가는 거에 대해서 왜 항의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정색을 하고 하는 것에서 좀 여러분들 좀 웃을지 모르지만 저는 심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도하실 때 번거롭지만 한국당 아무개, 국민의당 아무개 이렇게 좀 표기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문 내 읽어봐도 그런 구분이 안 돼 있어서 제가 했다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좀 공식 언론 문제제기가 될 수 있는 사안이에요. 그런 점에서 저도 가끔 뒤통수에서 방송 보도가 나올 때 섬뜩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언론 여러분께서 좀 살펴보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추가로 발언하실 의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회의를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